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지난 3월 응급실을 찾지 못한 17세 환자가 구급차에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응급의료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었는데요. 경찰이 응급의학과 전공의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계에선 반발이 나오는데요.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김호중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요일 경제일기 코너에서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이 국제 경제 질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983년) 프로축구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인종차별 문제로 상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K리그 울산 현대 선수들과 팀 매니저는 SNS상에서 피부색이 어두운 동료 선수를 동남아시아인에 비유하며 지난 2021년 전북 현대에서 뛰었던 태국 선수의 이름까지 직접 언급해서 논란을 빚었는데요. 공개적인 게시글에서 이뤄진 인종차별적 농담에 축구 팬들의 비판이 일었고 결국 프로축구연맹까지 나서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징계가 내려졌을까요? 프로축구연맹은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킨 선수들에게 한 경기 출장 정지와 제지금 1,500만 원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해외 리그의 징계 사례들을 참조했다고 하는 입장이지만 프로축구연맹 규정상 인종차별을 한 경우 10경기 이상 출전 정지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인종차별은 국제축구연맹이 가장 금기시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유럽 무대에서 뛰는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가 인종차별 행위를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우리가 느꼈던 감정을 돌아본다면 K리그가 너무 안일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청취자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국회 소식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 상정 문제를 두고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어요. 네, 여야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민주당이 제안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당론 철회를 요구했고요. 예. 반면 야당에서는 정부의 참사 후속 조치가 미흡해서 추가적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또 지금 유가족들이 단식에 돌입한 상황이라면서 특별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행안위 전체회의에는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법안 이름이 좀 긴데요. 네. 이 특별 법안이 상정이 됐고요. 법안 대체 토론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대체 토론에서 야당 행안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상식 입법이라면서 희생자와 유가족의 눈물을 닦는 입법에 동참을 바란다. 이견이 있다면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 특별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17명으로 구성되는 조사위원을 여당 3명, 야당 3명, 유가족 3명이 모여서 추천하게 돼 있다고 이렇게 지적하면서 객관적 중립
독립적 조사가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사위원회에 국회, 법원, 수사기관이 가진 모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면서 헌법 위반 소지까지 있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심의는 오늘 대체 토론을 마쳤고 이 행안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계속될 예정인데요. 현재 여야 간에는 이 여당 몫인 이소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를 두고도 지금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야당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민주당하고 정의당, 그러니까 정의당까지 포함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 행안위에서는 선관위 간부 자녀 채용 특혜 채용 문제가 언급이 됐다고요. 네, 먼저 법안 심의가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포함해서 이뤄진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그다음에 경찰청 또 이제 행정안전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국회의원들이 현안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뭐 보고 그리고 현안 질의에서는 이 자녀 친인척 채용 전수조사에서 총 21건의 특혜 채용 의혹이 파악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허철은 선관위 사무처장은 오늘 국회에 출석해서 한 답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수조사에서 채용이 총 21건 파악됐다면서 자녀 채용이 13건, 배우자가 3건, 형제자매가 2건, 3, 4촌 채용이 3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지금 더 많은 건수인 거죠? 네, 기존에 마지막으로 알려지기로는 한 10건 정도였는데 이게 지금 2배 이상 그 추가 조사 결과 추가로 이제 나타났다 이런 보고가 처음으로 국회에 이뤄진 거고요. 네. 이 경찰청에 대한 업무 보고 및 질의응답에서는 이 포스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이른바 곤봉 진압과 관련해서 이 윤희근 경찰청장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 또 그런 상황까지 안 가고 됐으면 더 깔끔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압 자체가 잘못됐느냐 하면 그건 동의하지 않는다. 다시 같은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권력 집행은 맞다고 본다. 이런 답변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또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분신 사망한 건설노조 노동자 고 양해동 씨 사건과 관련해서 이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사과를 촉구한 데 대해 윤 청장은 돌아가신 분과 유족에게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경찰의 책임을 연관짓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야당에서 윤석열 정부가 60 민주항쟁 기념식 주관단체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 이 문제를 들어서 기념식에 불참한 일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출석해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기준이 맞으면 먹겠다고 했는데 장관도 마실 수 있느냐,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질의한 데 대해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같은 취지 질문에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마실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마시게 해봐야 되는 건가? 계속 마시라고 질문을 하는 게 맞는 건가? 마신다고 말하는 게 맞는 건가? 하여튼 왔다 갔다 하네요. 네, 정부가 오늘 일일 브리핑에 전직 국제 원자력기구 국장을 불렀다고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그 전직 IAEA 국장인 이 한필수 전 국장이 이 오늘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일 브리핑에 배석자로 참석해서 이 기자들과 질의응답 또 뭐 브리핑까지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야당 일각에서 이 IAEA 검증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이 IAEA의 조사 보고서는 믿을만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지녔다 이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한 전 국장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IAEA 조사 보고서가 발간됐지만 전문성과 객관성 논란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전 국장은 이 원래 원자력연구원에 소속된 연구원이고 IAEA에서 간부를 지낸 후에 현재는 원안이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장 공모에 응모한 그 인사입니다. 네, 정의당 의원들은 도쿄전력을 방문하기 위해서 일본을 갔습니까? 네, 정의당 의원들은 오늘 일본을 방문해서 이 예.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 도쿄전력에도 항의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네. 도쿄전력 측에서 면담을 거부하고 항의서 접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정의당 의원들은 일본 시민단체와 간담회도 가졌고 또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의원 모임이라는 일본 최대 오염수 방류 반대 그룹과 만나서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 네트워크 결성도 논의했습니다. 오는 23일에는 방사능 연구 전문가와 함께 후쿠시마 제1원전을 항의 방문하고 원전 내 오염수 보관 부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뭐 각 정당이 지금 각자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에 이달 초였었죠? 네. 후쿠시마 오염수 그때 그 청문회 한다 그러지 않았었어요? 예, 뭐 그런 합의가 있었죠. 예. 근데 그것도 지금 아직 뭐 아예 국제 원자력기구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야당에서는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촉구가 나왔는데요. 민주당 예. 박광원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정책조정회의 때 국회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검증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한 것이 지난 8일이라면서 합의한 지 2주가 지나도록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당은 국민의 요구대로 이 특위 구성과 청문회 실시 합의를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국민의힘 반응은 뭡니까? 국민의힘은 뭐 공개 토론하자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이제 그 민주당을 향해서 자꾸 의혹 제기를 하지 말고 전문가와 공개 토론을 해라 뭐 이렇게 맞받았는데요. 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방사능 괴담으로 국민 불안을 가중해 수산업, 관광업 종사자 생계를 본격적으로 위협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은 괴담 유포, 장애 선전선동의 돌파리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자신들 주장이 그토록 타당하다면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과학자들과 토론대 단상에 올라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뭐 그 오염수가 안전하지 않다. 양쪽으로 과학자들이 좀 나눠져 가지고 정치인들 말고 한번 토론하는 모습 봤으면 좋겠어요. 과학자들끼리, 전문가들끼리. 그럼 국민들이 판단하기에 좀 좋지 않을까요? 사실 그 과학자들 간에 지금 대립되는 견해가 물론 있습니다만, 네. 뭐 토론보다는 뭐 각자의 어떤 연구라든지 뭐 검증 실험이지 아마 이런 것이 사실 과학 분야에서는 더 좀 일반적인 방식일 텐데, 지금 일본의 그 오염수 시료 채취라든지 사실 이런 부분이 좀 정확하게 그 이를테면 한국 전문가들에게 제공이 된다든지. 하긴 시찰단도 아직 결론을 안 내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찰단이 결론을 내리면 되겠는데요. 그 시찰단의 결론은 또 IAEA에서 그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그때 시찰단에서 브리핑을 한 바가 있었었죠. 자꾸 뭘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 같습니다. 자, 화제를 좀 바꿔보죠. 야사당이 오늘 언론탄압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네요. 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오늘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저지 야사당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을 위한 시도가 전방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면서 감사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까지 동원해 언론 탄압에 나서고 있고,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 후보로 거론하면서 언론 자유가 무너진 흑역사를 다시 쓰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그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만 뭐 지금 시행령을 입법 예고를 한 거잖아요. 그 입법 예고 기간도 굉장히 단축했다. 곧 뭐 시행령을 개정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KBS는 TV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가처분 신청을 낸 상황이에요. 네, KBS는 TV 방송 수신료를 정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멈춰달라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가처분을 했습니다. 이건 어제 오후에 제출이 된 건데요. 네. 이 KBS는 어제 오후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현재 진행되는 시행령 개정 절차와 개정안 내용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는 조만간 방통위의 시행령 개정에 헌법소원도 제기할 예정인데요. 이 가처분은 본안소송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헌법소원 본안소송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네. 뭐 지금 이런 문제를 관할하고 있는 국회 과방이 오늘 첫 전체회의가 파행을 빚었어요. 이런 분위기가 반영이 된 겁니까? 네, 뭐 사실 그런 부분, 특히 이제 그 장제원 위원장의 교체된 이후에 그 이른바 이제 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제 그 변호사 교체 문제, 뭐 그런 문제가 같이 얽혀진 건데요. 이 오늘 전체 회의가 처음으로 열릴 예정이었지만, 그러니까 장제원 위원장 선출 이후 처음 열릴 예정이었지만 첫 회의부터 파행이 이뤄졌습니다. 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등 이제 앙금이 새 위원장 체제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면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졌는데요. 과방위는 오늘 오전 과학기술 원자력 법안 심사, 그리고 우주정책 전담기관 공청회를 위한 소위원회, 그리고 오후에 전체회의를 예정이 돼 있었지만 모두 반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소위와 공청회에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만, 또 반면 전체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만 참석했는데, 여야는 각 일정이 상대의 일방적인 요구로 열렸다면서 파행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먼저 민주당 요구로 열린 이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합의 불발로 회의 안건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 의원들의 이 성토만 일방적으로 30분간 이어졌고요. 이 전체회의에는 이 장제원 위원장도 포함해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어제 뭐 교육부 장관에 이어서 또다시 이런 입장이 나왔네요.
네, 장상현 교육부 차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해선 관계기관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그 실체를 밝혀내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또 교육 현장에서 공정과 상식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이 수능 교육과정 박문 출제를 질타하면서 이른바 킬러 문항 출제를 교육당국과 사교육 업체 간의 이권 카르텔로 지목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인 셈인데요. 오늘 회의에는 장상현 차관과 사교육 대책을 담당하는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사교육실장 또 사교육대책팀장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또 경찰청 수사기획조작관 또 서울시 교육청 부교육감,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등도 참석을 했습니다. 장 차관은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문제에 대해 그동안 수능 출제 당국은 손쉽게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들, 소위 킬러 문항을 만들어냈고 이를 수능을 전문으로 하는 일부 대형 입시학원들이 교묘히 이용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만들어 피해를 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런 불공정한 카르텔은 정부가 힘을 모아 이번에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끈기를 갖고 현장이 바뀔 때까지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뭐 이렇게 명확하게 들어오지는 않는데요. 일단 그 킬러 문항이 뭔지 또 그게 어느 정도 사교육을 조장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교육부가 오늘 26일 킬러 문항이 뭔지 공개한다고요? 네, 그 사교육 대책을 이제 곧 오는 26일에 교육부에서 발표할 예정인데 네. 그때 이 이른바 킬러 문항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공개하겠다. 오늘 이렇게 이주호 교육부 총리가 그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밝혔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총리는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3년간의 수능 문제들 6월 모의평가 문항 중에 어떤 것이 킬러 문항인지 가려내고 있다면서 오는 26일 사교육 대책을 발표할 때 전부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이 킬러 문항이라는 것이 바로 감이 올 수 있게 구체적 사례를 다 공개하려고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근데 킬러 문항은 그동안에 다 공개가 됐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대학에는 뭐 교수도 못 푼다더라 뭐 이런 얘기 다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네, 뭐 그래서 아름아름 이제 어떤 것에 대해서 지금 뭐 대통령이나 교육부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언론 보도나 뭐 인터넷 등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이제 어떤 것이 거기에 해당한다라고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겠다 뭐 그런 취지의 그 이 부총리의 얘기였습니다. 물론 뭐 괜히 고난이도를 갖고 있는 문제를 출제하는 거 학생들이 못 푸는 문제를 출제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 거냐 이런 부분까지 다 이번에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일각에선 교육부가 자기 모순에 빠진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내놓고 있어요. 제가 아까 오늘 장상훈 교육부 차관의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발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그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능 출제 당국은 손쉽게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 소위 킬러 문항을 만들어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네. 이게 사실 작년에는 그 장상훈 차관 같은 사람인데 네. 약간 정반대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작년 9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출석한 이 장상훈 차관의 발언 내용을 보면 그 윤석열 정부로 이미 바뀐 다음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작년 5월부터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으니까요. 네. 당시에 이제 야당 의원들로부터 이 킬러 문항 출제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 이제 이런 걸 하는 게 적절하냐, 오히려 당시에는 야당으로부터 이런 지적이 나왔었는데 네. 그러자 이제 장상훈 차관의 답변은 킬러 문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육 과정을 벗어났다기보다는 그 안에서 난이도 조절 내지 변별력을 위해서 이 점점점 뒤에 그러니까 그래서 출제되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답변은 이 수능의 모든 문제는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고 있다. 이상이 없다라고 했는데 오늘 얘기에서는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출제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네.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참에 그냥 킬러 문항만 공개하지 말고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문제가 뭔지까지 전부 다 한번 들여다 봐가지고 그것도 예시를 다 공개해봤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려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또 힘들어하고. 근데 사실 그 교과과정 내에서 출제라는 부분도 지금 뭐 언론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좀 분분한 부분이 있는데 이를테면 뭐 교과서에 나온 것을 그대로 내면 결국 암기력 테스트가 되고 이제 수능이라는 것은 원래 좀 통합해서 응용력을 테스트하는 이제 그런 취지의 시험인데 네. 뭐 그런 취지에 이제 말하자면 뭐 이것이 교과과정 내에서 출제된 거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느냐 사실 이런 지적도 일부 전문가들로부터 있습니다. 과거 학력고사 본 사람들은 아마 알 텐데요. 입시 교육이 암기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벗어나자고 수능으로 바꾼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미래형 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교육시키면 안 된다고 해서 수능으로 왔던 거잖아요.
다시 되돌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과거로. 하여튼 정치권 공방도 계속되고 있죠. 네, 뭐 야당에서는 계속 비판을 이어가고 있고요. 예를 들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인 것 같다. 뭐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교육 현장이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뭐 사실 야당의 비판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이 되실 텐데 네. 오늘은 여당에서도 일부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사교육이 좀 뭐 이른바 좀 잘 그 흥하기로 좀 그 유명한 그런 이제 지역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시다시피 경기 분당도 이제 분당이 되는데요. 네. 분당 지금 지역구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지금 현재 고3들과 학부모님들이 걱정이 많다. 저희 지역사무소로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고3 학부모분들 문의가 굉장히 많다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발표해야 된다. 정부에서 굉장히 문제점을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지금 수능을 5개월 앞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정교하게 세워서 안심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장동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고요? 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는 오늘 오전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요.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년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해주겠다면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땅과 상가 건물 등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검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 뭐 다소 원론적인 이런 입장을 언론에 설명했는데요. 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청구 여부를 당장 결정할 수도 있고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다. 오늘 수사 상황을 보고 재반 사정을 검토해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 일단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은 부결이 됐다고요? 네,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7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는데요.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한다 이런 안을 놓고 투표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부결됐습니다. 오늘 투표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는데요. 근로자위원이 8명으로 1명 적은 이유는 이 막노농성을 벌이다 지금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서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지금 구속된 이 김준영 근로자위원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이 팽팽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오늘 투표에서 반대 15표 과반이 나온 건 주로 학자들로 이루어진 공익위원들이 반대표를 많이 던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근데 노동계가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했어요? 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2,210원을 제시했는데요. 네. 한행 대비 26.9% 인상은 아닙니다. 이를 월급 주 40시간 기준 환산을 하면 255만 1,890원이 됩니다. 이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오늘 이 고용노동부 1층 중회의실에서 이제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이 같은 안을 발표했고요. 이 근거로는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된 초인플레이션 등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 상승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사용자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유기정 경총 전무 사용자위원은 모두 발언에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26.9% 인상하라는 것은 모두 문 닫으라는 말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뭐 논란이 이어질 것 같네요.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 3월 대구에서 10대 여학생이 응급실을 찾아다니다 구급차에서 사망한 일명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 있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의료계는 억지 수사다 이러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호중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전공의 대처가 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지금 비춰지고 있고요. 예. 전공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교수들의 그 교육 그 하에 수련을 받는 그런 직책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직책에 있는 친구들이 병원의 시스템을 잘 알고 있고 그 시스템 하에서 또 적절한 저희의 그 지시 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전공의 자체가 이런 모든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피의자 신분이 된다라는 것 이 자체가 일단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고 예.
또 이제 교육자적인 걸 떠나서 보건의료 또 응급의료 체계 시스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엄연하게 지금 모든 지금 그 대학에서도 똑같이 고민하는 어떤 정신과가 결부되어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실제 정신과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네. 병원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기가 굉장히 꺼려지는 것들이 그 병원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병원에도 적용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응급의료 체계를 개발하고 또 책임지고 있는 사실은 뭐 복지부에서 오히려 더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지금 전공의 한 명을 지금 피의자로 두고 있다는 것 자체는 조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응급실에 전공의만 있었던 겁니까? 병원 내의 상황은 저희가 지금 알 수가 없지만 네. 대부분의 경우는 응급실에도 환자가 들어올 때 응급의 상황에 따라서 전공의들이 먼저 환자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제 이런 경우에 특히나 앞에서 환자를 트리아지라고 해서 분류하는 시스템에서는 대부분 전공의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 전공의가 그 결정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단독적인 어떤 결정이 아니고 지금 병원의 상황들을 고려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임의로 그 병원 자체에서도 그걸 인정해 주는 거고 그 현장에 있던 그런 그 교수진이나 위에 있는 상급자들도 인정하는 부분으로 일단 그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네. 그 전공의한테 저희가 보기에는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응급 환자가 실려왔어요. 굉장히 이제 네네. 응급 다급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네네. 그러면은 그 앞에서 응급실에 있던 전공의가 지금 우리는 받을 여력이 못 됩니다. 다른 데 가시죠.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일종의 진료거부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는 있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쪽에서 안 되는 거를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되게 솔직한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모든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종합병원에 갔는데 왜 진료가 안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거든요. 네. 다행스러운 거는 최근에 많은 지금 필수 의료과 관련된 문제로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기사도 마찬가지고 방송에서도 실제로 병원이 문제가 지금 크다라는 것들을 지금 그 공감대가 지금 형성은 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사실 저희는 예전부터 지금 코로나 전부터도 이런 문제는 되게 심각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환자를 책임지고 볼 수 있는 그 배우과 예를 들어서 저희 응급실에 오는 환자의 절반은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퇴원을 시킬 수가 있는데 예. 나머지 절반은 특수한 과의 협진이 필요하지 않는 필요가 없이 퇴원시킬 수가 없는 환자들이거든요. 예. 근데 그 환자를 예를 들어서 큰 지역에 있는 큰 대학병원이나 큰 종합병원이나 상급병원에서 못 받을 상황이 되면 사실은 전원 자체도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환자들을 받지 못하는 상황들은 지금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 상황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응급 환자가 들어왔는데 우리 병원 사정으로는 지금 받을 상황이 못 된다 그러면 이제 다른 병원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대구이기 때문에 조금 좀 충격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구는 대학병원도 있고 큰 병원이 많은 곳들이잖아요. 지금 아마 그 아산병원에 지난번에 병원에 있는 직원분이 뇌출혈인데 수술이 안 된 상황에 대해서 언론에 너무 많은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네. 이 상황은 사실은 저희 응급의학 입장에서는 예전부터 이 위기 상황을 저희가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예. 아산병원이 대한민국의 어떤 병원입니까? 그 병원에서 신경외과에 뇌출혈 수술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게 실제로 대구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에서도 수술이 안 되는 그런 질환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거를 현장에서 막닥뜨리는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 의사들은 예. 굉장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그거를 미리미리 아침부터 체크해 들어가요. 저희도 사실은 네. 뭐 많은 응급학과 의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침에 출근하면 모과에서는 연락이 와요. 저희는 수용 불가. 저희는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 저희는 진료 못합니다. 이렇게 지금 문자를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 서울이라는 말에 더 사실은 놀랐는데요. 그럼요. 서울에서도 이렇게 서울은 사실은 그 환자들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서울만큼 좋은 곳은 대한민국에서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이게 서울 제일 큰 병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고. 그럼요. 이태원 사건이 터지면서도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셨을 거.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서울의 한복판에서 문제가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근데 실제 모든 지금 대학병원들이 지금 비상인 상황인 것이 많은 어떤 진료과들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탈을 해요. 저희 대학에 있던 무슨 흉부외과 의사들도 3분이 다 나가셨고 네. 나가서 지금 다 개원을 그분들은 15년에서 20년 동안 심장 수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대동맥이랑.
근데 그분들이 나가셔서 지금 정맥류나 이런 수술을 하고 계세요. 근데 훨씬 돈을 많이 벌고 계시고 병원에 당직을 안 하기 때문에 훨씬 자유롭고. 근데 지금은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인 게 그런 일부 그 과목이나 이런 질환에 대해서는 수술이 아예 안 됩니다. 저희도 수도권에 있지만. 이거를 처음부터 못 받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수님, 그러면요. 의사협회에서는 의사 숫자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 네네네. 증원에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러면은 부족하지 않은 의사들은 다 어디가 있는 겁니까? 자, 대학병원 응급실에도 없는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간호사 숫자는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간호사 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날마다 저희는 신규 간호사들 지금 면접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간호사들 중에는 지금 경기도에만 해도 저기 아마 우리 앵커분께서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119 구급차를 타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구급차는 원래가 구급대원 그러니까 응급 구조학과라고 따로 있습니다. 네네네. 그 친구들이 사실 수용이 돼야 되는데 경기도에만 해서 경기도에 있는 구급차에 있는 구급대원의 절반이 간호사예요. 예. 그러니까 간호사 인력이 병원을 이탈해서 다른 지역으로 다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 효율성 있는 곳에 배치가 된다라고 절대 장담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의사 숫자도 마찬가지인 게 예. 저희 의료진들도 보면 충분히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많은 인원들이 대부분 다 미용 성형의 그쪽 파트로 다 넘어가 있죠. 그러면 뭐라 할까요? 이 의사들한테 대학병원에서 특히 응급의학과의 경우는 상당히 힘들잖아요. 뭐 일종의 기피과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표현들도 있긴 하던데 더 많은 보상을 해주면은 올 수 있는 겁니까? 그 보상이라는 것들이 저희는 사실은 코로나 시국에도 방송에서도 마찬가지 아마 지금 앵커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감염내과 선생님들, 호흡기내과 선생님들 방송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뭐 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근데 실제로 몸에 부딪힌 사람들, 응급실에 있는 사람들, 저희 뭐 직원들 중에는 너희 아빠가 응급실에 근무하기 때문에 너 학교 나오지 마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네. 사실 그런 것들을 감내하면서 응급실에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피의자 신분으로까지 진행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응급학과도 이제 사람이 이제 안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진짜 이거는 문제가 되게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게 그전부터 의사협회 등 다른 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지만 사실 어느 누구 하나 이거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에서야 이런 관심이라도 가져주는 게 고맙긴 하지만 피의자 신분이 전공인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이 돈이 되는 쪽으로 자꾸 몰려가고 있고 그래도 그나마 응급의학과를 지키는 응급실을 지키는 전공의가 있는 상황인데 그 전공의한테 다른 도저히 치료를 할 수 없어서 대처할 수 없어서 다른 병원을 보냈는데 이걸 법적으로 그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아예 안 오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앵커분께서 생각하셨지만 응급의학과는 저기 개원을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온 친구들이에요. 예.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개원을 하고 있어요. 미용 성형으로 마취 통증으로 이렇게 개원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응급실이 싫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지금 흉부외과 의사 망가지고 있지. 그다음에 뭐 일반외과 수술 안 되고 내과 의사도 또 다 분과가 돼가지고 서로 안 보겠다고 그러는 상황이고. 네. 어저께 제가 근무하면서 식도가 예를 들어 술 먹고 나서 기침 뭐 많이 토해가지고 식도가 찢어졌어요. 예. 이 사람은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내시경을 하는 일반 내과랑 소화기 내과랑 그다음에 흉부외과 아무도 안 보겠다는 거예요. 결국 저희 그 환자를 전원시키는데 4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4시간 만에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했습니다. 이게 수도권 병원이에요.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아주 리얼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이거 되게 심각하지 않을까요? 야, 참,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로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에 참 어렵다. 너무 오래전부터 묵혀있던 상황이고 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그렇게 만들어달라고 이야기했지만 관계당국이나 책임자들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누구냐면 이게 국민들 특히나 큰 사고를 당하거나 위급한 사람들이 치료를 못 받는 그게 예전에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지금 현재는 그게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교수님 어떻게 정부에서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대우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예. 의사들은 돈을 많이 번다. 저희가 지금 아마 방송에서 보셨겠지만 매독을 준다고 그래도 왜 안 가지라고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느 의료원에서 아마 사람을 지금 모집을 하는데. 네. 근데 저희는 사실은 문제가 되면 특히나
생명과 관련된 어떤 질환을 다룰 때는 문제가 되면 굉장히 심각한 트라우마를 입을 수가 있고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하이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이 리턴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우를 해줘야 돼요. 저희가 네네. 제가 지금까지 봐서도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제 아주 친한 친구인데 이 뇌수술 전문가예요. 그 친구가 지금은 허리에다가 지금 마취 주사 주고 통증 치료만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해요. 자기 같은 사람을 수련하기 위해서는 15년의 그 기간이 필요할 거다. 네. 근데 내가 지금 이거 하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편안하다.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네. 그런 친구들 왜 수술실로 못 들어가고 대학병원에 있는 수술실에서 어려운 수술을 할 수 있게끔 안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건 되게 심각한 문제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충분한 보상 말씀하셨잖아요. 그 외에 또 네네, 책임을 네네. 물리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애초에 응급학과 의사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내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친구들인데 예. 책임을 내가 잘못해서 낸 그 책임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로 해서 책임을 지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몰아간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누가 과연 붙어 있을지 저는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길 수 있겠지만 실제로 어떤 시스템의 문제는 시스템적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지 그거를 개인한테 책임을 물게끔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일단 정부 차원의 보상이 있거나 아니면 책임을 물리는 데 있어서도 의사 면책받을 수 있는 걸 조금 범위를 넓힌다거나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의사 숫자가 좀 부족하다는 데는 혹시 동의 안 하십니까? 적절하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어느 정도 숫자는 필요한데 근데 이게 시스템이 지금처럼 돼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들려도 우리가 밑빠진 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아무리 들려도 계속 셀 거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원하는 그 필수 과목 또는 필수 어떤 그 종목에 그쪽으로 채워지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시스템으로는. 네, 정부에서는 구급대하고 병원이 환자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그러니까 뭔가 비어 있는 데를 빨리 찾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앵커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응급실에는 저희 병원에도 30몇 개의 베드가 있지만 의료진이 근무하는 의료진은 적어도 한 4명에서 5명 정도가 있을 때 중증 환자 특히 심폐소생술을 하는 환자한테 우리가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30분 정도는 적어도 의료진이 집중적으로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비어있다고 해서 우리가 꼭 수용해야 되는 걸로 일단 생각하는 것 자체가 현실감이 정말 너무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현장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공간이 비어있다고 해서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근무자가 정해져 있는데 근무자가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그 빈 공간이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 중증 환자로 다 채운다? 중증 환자 한 명에는 의료진이 특히나 의사가 2명씩 필요하고 네. 정말 좀 안정됐다 하더라도 전문의 한 명당 중증 환자는 2명 정도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근데 그 환자들을 예를 들어 30개 개수의 베드가 남아있다고 그래서 그중에서 그 환자를 다 채우겠다? 제 생각에 그러면 의사가 몇 명이 필요할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질문 드리고 마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면 네네.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갑자기 응급 상황을 맞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겁니까? 항상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 제발 좀 집 근처에 있는 큰 병원을 가시더라도 집 근처에 있는 병원에 자기 기록을 좀 남기시고 네. 무조건 무슨 빅5 이런 병원을 쫓아다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가능한 한 집 근처에 있는 병원 왜냐하면 중증 환자일수록 항상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서울로 가고 어디로 간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 병원에서 그냥 무조건 받아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일단은 다닐 수 있는 근처의 병원들과 좀 친해지실 필요가 있고 네.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진짜 다른 과 의사가 무슨 이야기 했다 그러면 막 공감 못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응급학과 의사들은 솔직히 저희 그렇게까지 돈을 밝히고 이렇게 하는 과 아니거든요. 네. 이런 과에서 이렇게 진심 어리게 말씀을 드리면 네. 많은 국민들과 또 언론과 관련된 분들께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좀 하소연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진정성이 아마 느껴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현장감 있게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호중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였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남을 가졌죠. 이를 두고 미중 간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 미중 양국이 관리 국면에 들어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읽기 오늘은 달라진 미중 관계가 우리 대외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박봉일 경제부장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몇 번 전화로만 저희가 인터뷰를 하다가 직접 나오시니까 굉장히 좋네요. 일단 토니 블링컨 장관이 중국을 방문했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네, 일단 뭐 미국과 중국이 대화의 물꼬를 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제 방중한 것에 대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올바른 길에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네. 심지어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성과가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좀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양측이 진전을 이뤘고 이는 매우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 블링컨 장관이 지난 2월에 중국을 방문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정찰 풍선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무기한 중국 방문하지 않겠다라는 걸로 저희들이 해석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단 4개월 만에 양측이 자리를 마주 앉은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 사이에 또 양측의 갈등이 상당히 심했었는데 그리고 이번에 또 블링컨 그 장관이 방중할 때도 과연 시진핑 주석을 만날 것이냐 이것도 관심사였는데 또 만났습니다. 그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이 계속 싸우지는 않을 거야라고 하는 메시지를 발신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동안 보면 뭐 대만 문제 그리고 이제 반도체 수출 규제 요거 가지고 정말 이 G2가 그르릉거렸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면 좀 파격적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결국 그 강대국들의 대결은 항상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 한 명이 한 명을 완벽하게 이제 제압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은 어떤 이제 타협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갔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그 서구 사회가 중국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그 전략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디커플링이 아닌 이제 디리스킹 전략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디커플링은 글자 그대로 이제 탈동조화.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결별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외교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디리스킹은 리스킹을 그러니까 위험을 제거한다는 뜻인데 이 말은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갈등을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이 경제적으로 봤을 때 서구 사회가 싫든 좋든 중국에 많이 어쨌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 결별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그 의존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해체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겠다라는 식으로 봐야 되는데 이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고요. 또 중국도 보면 이 친강 국무위원 겸 외교부 장관 그리고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그리고 심지어 시진핑 국가주석까지 나서서 이 블링컨 장관을 맞이했는데 이 강대강으로 정치적이든 외교적이든 경제적이든 긴장이 계속되는 것을 좀 피하려 했던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국가 간 외교라는 게 참 묘해요. 그렇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하더니 똑같이 만나가지고 우리는 전혀 못 볼 사이는 아닌데 뭐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독재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바로 이제 그 다음 날 돌아가자마자 무엇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것은 독재자들에게 큰 창피다. 이게 이제 중국 그 정찰 풍선 격추 사건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나왔는데요. 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독재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도 외교부 쪽에서는 또 발칵 뒤집어졌죠. 네, 그렇죠. 네, 매우 터무니없고 무책임하며 기본적인 사실과 외교 예의에 엄중하게 위배된다. 뭐 이러면서 심지어 이제 공개적인 정치적 도발이라 했고요. 또 곧 있었던 또 G7에서 이 블링컨 장관이 갔는데 이 G7 그 대표들 만난 직후에 미 국무부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G7은 중국과 관련해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G7이 그 어느 때보다 단결되어 있음을 지향한다. 그러니까 G7은 여전히 중국을 견제한다는 얘기를 또 대놓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겁니까? 대체. 그렇죠. 이게 결국 우리가 이제 블링컨 장관의 이 방중을 주목하는 이유, 우리 스탠스 때문인데요. 특히 우리는 이제 경제적으로 중국과 많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인데, 지금 사실상 우리가 지금 흔히 말했던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게 그동안 우리나라의 기본 전략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우리가 이제 대미 외교로 방향을 잡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중 관계가 어떤 식으로든 급격하게 바뀌면 우리 입장에서는 외교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경제적 리스크까지 네. 같이 오니까 이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런 우려를 의식을 한 듯 이 블링컨 장관은 사실 중국에 출국하기 전에 우리나라 그 박진 외교부 장관과 또 통화를 하긴 했다고 합니다. 이번 방문은 미중 관계를 우리가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사실 보면 또 우리 지금 한중 관계는 이 분위기랑 또 다르게 또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 싱하이밍 네. 그 주한 중국 대사 발언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 분노를 했고요. 심지어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반박을 한 모습 예전에 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또 경제당국은 좀 애달아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그 KBS 1호 진단에 나와서 네. 싱하이밍 대사 발언 유감이지만 하지만 중국은 한국의 제일 경제 교육 파트너다. 중국과의 협력은 앞으로 지속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당분간 대중국 경제 채널 이제 경색될 가능성이 아직은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쪽에서 한중 경제장관 회의 올해 예정돼 있었는데요. 요 그대로 진행하자라고 중국 측에 의사를 전달했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이제 답이 없다라고 합니다. 아까 추경호 장관 발언 말씀해 주셨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굉장히 정치적인 수사로 보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중 수출이나 이런 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이달 들어서 20일까지 지금 수출의 결과가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보니까 이제 1년 전보다 5.3% 늘었는데 이게 10개월 만에 지금 증가세입니다. 물론 이게 지금 작년과 비교했을 때 조업 일수가 하루 이제 늘어나서 그런 건데 이 조업 일수를 감안하면 2.0% 감소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일평균 수출 감소폭은 지난해 10월에 우리가 감소로 전환한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서 이런 수준이라면 이제 수출액 전체 수출액은 조만간 반전되지 않을까 증가로 하는데 네. 중국만 보니까 중국은 여전히 12.5% 또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업 일수가 하루 늘었는데도 12.5% 감소를 했으니까 예. 실제 일평균 감소폭은 여전히 크다라는 얘기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수출은 전체적으로 이제 반전할 기미가 있는데 하지만 무역 수지는 또 16억 달러 적자였거든요. 예. 최근에서 적자폭 주면 적자폭 중에서는 가장 적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또 지금 적자 행진을 가고 있고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 20일까지의 기준으로 뭐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네. 아마도 적자가 아닐까. 그래서 쉽게 대중국 수출 감소하고 대중국 무역 적자 이 지금 해소가 아직은 안 되는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해 중국과 경상거래에서도 적자를 봤다는 게 이것도 네.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한중 관계가 전반적으로 흔들리면서 네. 기존의 중국과의 이런 경제 구도, 무역 구도도 지금 다 흔들리고 있는데요. 예. 지난해 보니까 우리가 경상거래, 그러니까 이런 뭐 상품 수지뿐만 아니라 네. 그 외에 뭐 서비스라든가 자본 수지 다 합친 게 이제 경상 수지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지금 적자를 봤는데 무려 21년 만에.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과의 경상 수지 적자인데 예. 작년 적자액이 지금 77억 달러거든요. 그 전에 2021년에 우리가 흑자를 남겼던 게 234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1년 새 무역 수지가 300억 달러가 악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 왜 이렇게 됐나 봤더니 역시 상품 수지가 100억 달러 이제 적자를 봤던 부분들이 아주 컸습니다.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보면 중국한테 흑자를 남기고 일본한테 적자를 남기는 이 네네. 소위 말하는 동북아 삼각무역이었거든요. 예. 근데 작년에 보면 역시 일본한테는 또 적자입니다. 적자폭이 줄긴 했습니다만 177억 달러 적자인데 이 3국 중에서 중국한테도 적자고 일본한테도 적자고 그러니까 지금 잘못하면 이 동북아 3개국 중에서 우리만 적자를 계속 보는 나라가 계속 보는 나라. 예. 무역을 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는 나라로 가는데 이렇게 됐을 때 어쨌든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러면 우리가 동북아에서 적자를 본 만큼 다른 데서 흑자를 가져와야 되는데 과연 이만큼의 큰 시장을 개척할 수가 있을까라는 이제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그거 극복 못하면 우리 경상수지 혹은 무역수지 당분간 좋게 나가기가 힘든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앞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미중 갈등 사이에서 우리가 좀 미국한테 확실하게 베팅을 좀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중국에서 수출이 줄면 미국 네. 수출이 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그래요? 일단은 저 작년 기준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나마 다행으로 이제
미국에 대한 우리 경상수지는 많이 늘었습니다. 677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인데 그 전에 비해서 220억 달러 흑자가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300억 달러 흑자가 줄었고요. 미국에 대해서 220억 달러 우리가 플러스 됐으니까 약 네. 한 마이너스 80억 달러 정도 일단 이제 적자를 본 건데 앞으로 이런 구조가 계속되면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흑자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흑자를 보여도 이 중국이 크게 터치를 안 했어요. 예, 그동안에 원체 다른 데 흑자를 많이 남기기 때문에 예. 한국의 적자를 용인을 했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 대해서 자기들이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적자 예. 관리를 해요. 네. 그러면 한국이 중국만큼 계속해서 미국에 대해서 흑자를 남길 수 있을까? 이거 흑자 많이 남기면 심지어 환율 조작국으로도 걸거든요. 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분명히 흑자는 늘겠으나 그러나 이게 계속해서 늘 수는 없는 구조다.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좀 약점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슈퍼매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무역보복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흑자 많이 난다고 할 때. 네. 왜냐하면 우리 경제 구조 중에 우리 경쟁력이 있는 대기업 이런 부분들이 미국과 경합하는 부분이 또 많거든요. 뭐 당장 뭐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과연 미국이 얼마만큼 용인할 것이냐 이것도 앞으로 외교적으로도 또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대중수출 감소세가 예상보다 빠르다. 이것도 네. 좀 걱정할 만한 부분인 거죠. 그렇죠. 원래 이제 중국산 제품 경쟁력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향후 대중수출 감소 우리가 줄어들 거다 얘기는 했었는데 네. 근데 지금 당장 1년 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지금 만성적인 적자를 걱정할 정도로 가는데 네. 너무 빠르다라는 거. 신 대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도 물밑에서 실익을 챙기는데 한국 네. 정부 안타깝다. 이게 사실 매서운 가시가 숨어 있는 그런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사실 그 지난번에 우리가 한일 간도 경색이 됐습니다만 이 한일 간은 우리가 지금 수출 비중이 일본한테 수출하는 게 전체 수출의 5%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중국은 20%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꼬이면은 우리한테 충격이 크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중국 우리가 상황 관리해야 된다. 경제를 그렇습니다. 위해서라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심지어 미국과 네. 서구도 디스킹 하니까 네, 우리도 고민해야 알겠습니다. 될 부분입니다. 오늘 경제 있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 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 경북 일부 지역에서 약하게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영남 지방 내일 이른 새벽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새벽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늦은 오후에 강원 남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곳에 따라 쌀아구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모레는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새벽에 제주도에서 장맛비가 시작돼 오전에는 전남 남해안, 오후에는 전남과 경남,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광주 20도, 부산 21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광주 33도까지 오르겠고 대전 32도, 서울, 세종, 대구 31도, 인천, 부산, 울산, 제주 27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2.2도, 습도 84%입니다.
KBS 58분 날씨 장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혹시 동인천역 북광장에 가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널찍한 광장에는 멋진 조각석 작품과 벤치가 설치되어 있고 어른 키 2배를 훌쩍 넘길 만큼 키가 큰 나무들이 작은 숲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최근 광장 풍경이 확 달라졌다고 합니다. 누군가 나뭇가지 윗부분만 남기고 모두 짧게 가지치기를 해서 나무는 가지 끝에만 조금 잎사귀를 매달고 있는 앙상한 몰골로 변해버렸고, 오가던 이들이 나무 그늘에 앉아 잠시 다리심을 하던 벤치도 철거된 채였습니다. 그 대신 나무 사이에는 흡연과 음주 자제를 요청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고 합니다. 그럼 누가 이런 일을 벌였을까? 다름 아닌 관할 구청 측이었습니다. 나무 그늘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을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나무에 가지를 치고 벤치도 없애버렸던 겁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스쳐가는 뜨내기가 아니라 인근의 쪽방촌 주민이라는 사실입니다. 냉방기구라야 선풍기가 전부인 쪽방촌 주민들이 광장으로 나와 나무 그늘에서 더위를 피하기도 하고 그러다 술을 마시고 다툼을 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인근의 일부 상인과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구청장이 소중한 공간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게 내 사명이라며 이른바 광장 정화에 나선 거였습니다. 그럼 더위를 피해 쪽방촌 주민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낮 최고 기온이 31도를 기록한 엊그제 대형 전광판 그늘이 드리워지는 광장 화단 주변에 몰려 있었다고 합니다. 광장은 자신들한테도 소중한 곳이라서 어떻게든 주민의 피해를 안 끼치려고 노력했다는 한 쪽방촌 주민은 우리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구청 측은 그동안 여러 조처를 취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일부의 반발이 있더라도 강력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무더위에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쪽방촌 주민들, 술을 마시고 소란스럽게 하는 그들이 보기 싫다며 민원을 제기한 일부 주민, 사명감에 쪽방촌 주민들을 내몬 구청장, 과연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사람이 정화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과연 깨끗해졌다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시원한 그늘을 두려웠다는 이유로 가지를 싹둑싹둑 잘려나간 나무들만 참 불쌍하게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라일락 꽃향기 맡으면 잊을 수 없는 기억에 햇살 가득 눈부신 슬픔 안고 버스 창가에 기대어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떠가는 듯 그대 모습 어느 장비 흩날린 가을 오면 아침 찬 바람에 지우지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잊지 않으리 내가 사랑한 얘기 여비어가는 가로수 그늘 밑 그 향기 나는데 아름다운 세상 너는 알았지 내가 사랑한 모습 저 별이 지는 가로수 하늘 밑 그 향기 나는데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떠가는 듯 그대 모습 어느 장비 흩날린 가을 오면 아침 찬 바람에 지우지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잊지 않으리 내가 사랑한 얘기 여비어가는 가로수 그늘 밑 그 향기 나는데 아름다운 세상 너는 알았지 내가 사랑한 모습 저 별이 지는 가로수 하늘 밑 그 향기 나는데 내가 사랑한 그대는 알아 오늘의 발견에 의해서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들으셨습니다. 김성원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 청취자분들 문자 주고 계시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5571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요즘처럼 더운 계절에 광장 정화의 이유가 서글픕니다. 무엇이 우선일까요? 조금 더 지혜로운 방법은 없었을까 싶네요.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김미숙님, 각박하고 이기적인 세상이라고 말하기 전에 나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대안이 정말 없었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요. 쉼터를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 그 생각을 했거든요. 좀 시원한 에어컨이 나올 수 있는 쪽방촌 주민들이 가서 무더위를 좀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 나무 그늘 안에 모여 있다고 민원이 들어온다고 나무를 다 싹둑싹둑 가지를 잘라버리기 전에 말이죠. 제가 생각하는 대안이 안 될까요?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자, 계속해서 문자 주시고요.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0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뉴스 유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신이 낳은 두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오던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어요. 예, 사실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굉장히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신생아 자녀 2명을 살해해서 냉장고에 오랫동안 시신을 보관해온 30대 친모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2018년 11월에 여자아이를 낳았고요. 네. 2019년 11월에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냉장고 냉동실에 시신을 보관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명이 2018년에 11월이었는데 병원에 이제 넷째 아이였어요. 이미 새 아이가 있는 집이었고요. 네. 넷째 아이를 병원에서 낳은 다음에 네. 집으로 데리고 와서 살해하고 이듬해 2019년 11월에도 다섯째를 낳았는데 병원 근처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 8일 수원시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를 했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냉동고에서 영아시신 2구를 발견을 하고 네. 범행을 자백받아서 긴급 체포한 상황이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셋이어서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또 임신을 해서 살해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남편에게는 낙태했다고 말한 것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 아이들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고 네. 이 아이들은 지금 조부모가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 구속영장은 청구가 됐고 내일 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가족들이 정말 몰랐던 겁니까? 우선 남편은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엄마가 이제 생활고 때문에 아이를 키우기가 어려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 부부가 같은 콜센터에서 일을 했답니다. 네. 차상위 계층이고요. 전기요금 할인과 일부 지자체 지원을 받는 상황이었는데 이 부부의 진술대로 정말 그렇게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는지 경찰에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이상하죠. 냉장고에 보관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냉장고 열 때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 검은색 그 비닐봉지에 네. 싸서 저 네. 안쪽에 보관했다고는 하지만 첫 번째가 이제 그런 의문점인 거예요. 가족이 매일 사용하는 냉장고 안에 시신을 보관해왔다는 점인데 보통 증거인멸을 하려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혹은 인적이 드문 곳에 범행과 관련이 전혀 없는 장소에 보통 유기를 하는 것이 예. 추정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 매일 사용하고 발각될 가능성이 높은 냉장고에다가 시신을 방치하다시피 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발견했을 때 시신이 굉장히 많이 얼어있는 상태였다고 하는데 글쎄 가족들이 매일 사용하는데 이게 발각이 안 됐을까. 전문가들이 일종의 죄책감 때문에 집안에 시신을 뒀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프랑스 예전에 프랑스인이 네. 예.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일을 했다가 프랑스로 가서 여기서는 사법 처리가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논란이 컸던 일이 있었잖아요. 예. 이 남편 같은 경우는 알아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아내가 낙태를 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예. 실제로 출산까지 한 거잖아요. 네. 임신 기간에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몰랐을까? 배가 불러올 거란 말이죠. 근데 남편은 여전히 이 일들을 몰랐다라고 예. 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을 입건하지 않은 채 어제는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를 했는데요. 네. 임신 기간 동안 같이 집에서 생활했고 아내가 체구가 좀 작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출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기에는 좀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남편이 가담했을 가능성 혹은 알았지만 묵인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원인을 좀 더 네. 진술도 들어야 될 거고요.
뭐 증거를 좀 찾는 작업도 해야 될 거고 그렇습니다. 좀 상황을 지켜보죠. 경기 화성시에서 영화 유기 사건이 적발이 됐어요. 이거 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작년 2021년 12월이니까 네. 재작년이군요. 재작년 12월에 아이를 출산하고 제3자에게 아이를 넘겨서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20대의 친모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은 인터넷에서 아이를 데려간다는 글을 보고 아이를 넘겼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유기에 해당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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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성은 미혼인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보다가 이런 범행을 하게 됐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예. 문제는 이 여성이 찾아봤다는 인터넷 글이 현재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를 데려갔다는 제3자의 신원도 특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제3자한테 그냥 넘겼는지 키우기가 어려워서 네. 아니면 넘겼다면 혹은 금전적인 대가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대리모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예전에 이런 비슷한 사건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여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근데 그걸 아이를 지금 한쪽에서 유기를 했다고 하면은 네. 공범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 데려온 사람은.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는다? 좀 이상하네요. 그리고 울산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영화인 시신이 또 발견됐어요. 10달을 못 채우고요. 아이 몸무게가 1kg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환경미화원 분이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다가 밖에 나와서 전화를 하는 장면이 이제 CCTV 잡혔는데요. 네. 오늘 새벽 3시 20분쯤에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던 청소업체 직원이 남자 영아 시신을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청소차에서 이제 쓰레기 수거함을 붓는데 붓고 보니까 아래쪽에 아이가 있었던 걸 발견을 한 네. 거예요. 숨진 채 발견된 이 남자애는 키가 50cm. 몸무게는 800g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한 6개월 정도밖에 있지 않았던 미숙아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발견 당시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있는 맨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지금 인근 병원에 안치가 된 상황인데요. 네. 경찰에서 이제 CCTV 분석을 하고 탐문 수사를 통해서 아이를 유기한 용의자를 지금 추적하고 있고요. 또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황입니다. 근데 울산시에서 숨진 영아가 이 정부가 조사하고 있는 미출생 신고 표본 영유아 20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됐으니까. 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태어날 때 예. 백신 접종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임시 넘버를 받거든요. 예. 그러면 그 임시 넘버를 받게 되면 이제 그 아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료기관에서는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출생신고가 안 된 경우. 그러니까 이번에 감사원에서 보건복지부 감사를 낳기는 하면서 했는데 예. 출생 신고가 신고를 아예 안 안 한. 되어 있는. 예. 그래서 이번에 좀 파악한 2천여 명이 있었거든요. 네. 그 중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그럼 비슷한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병원에서 낳지 않았다면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예. 그런 문제가 있군요. 예. 이걸 또 어떻게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감사원이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부 관리 시태를 감사를 했습니다. 네. 1차 대상인 23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보니까 이미 벌써 3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네.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가 2,000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나마도 병원이나 의료기관을 통해서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예. 그래도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는데 네.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했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3자한테 위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살해 위기를 한다거나 네. 이렇게 했을 경우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혼모였던 20대 엄마가 출생신고는 물론이고 아기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년 3월에 경남 창원에서 태어난 지 70여일 된 아이가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일이 있었고요. 예. 2015년에도 한 태어난 여자아이가 출생 직후에 아기 상자에 버려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병원에서나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태어나서 12시간 안에 B형 간염 접종을 하기 위해서 7자리 임시 신생아 번호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2015년부터 지금까지 태어난 아기 중에서 이 임시 신생아 번호만 존재하는 아이가 2,236명이었던 거죠. 그중에서 23명에 대한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중에 이미 숨진 아이가 발견이 됐고 네. 2,000여 명의 경우에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아이들은 주민번호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거기서 2,236명 가운데 학교에 입학을 안 했거나 보호자가 연락을 거부한 경우에 23명을 다시 출연해서 조사를 했고 이미 이제 숨진 아이들이 확인이 된 상황인데요. 해마다 100여 명의 아이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기관에서조차 파악이 안 되는 병원 이외의 공간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건 추정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앞으로 더 자세히 조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피해 사례들이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허점이 발견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메울 방법이 있을까? 뭔가 대안을 만들 수 있을까 싶은데요. 예.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네. 의료기관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네.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이 출생신고 그거는 알려지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네. 어차피 아이들이 태어난 거는 의료기관에서 이제 질병관리청에다가 B형 백신을 접종하려면 네.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으면 뭐 건강보험을 적용받든 뭘 네. 하든 간에 흔적이 남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 임시번호만 남게 되는 상황인데요. 출생신고는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 안에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과태료가 하지 않는다고 해도 5만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전부터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예. 의료기관에서 직접 지자체에다가 이걸 알릴 수 있는 출생 통보제를 도입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의료계에서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의료계에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선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다. 네.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말하자면 일이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분 노출을 꺼리는 미혼모와 같은 임산부가 있어요. 네. 그런데 병원에서 낳기만 하면 무조건 신고를 한다. 그럼 병원에 안 와서 아이를 출생하려고 하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네. 있습니다. 그러면 위생이 갖춰지지 않은 장도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익명 출산을 가능하게 하고 태어난 아동은 지자체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 도입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호출산제는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고 또 태어난 아동의 부모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반대 의견이 있는 상황이고요. 재작년 6월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생보호제 도입을 위한 입법 예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 작년 3월 국무회의까지 통과를 했습니다만 2년 동안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는 상황이에요. 참 사회가 참 복잡하고 단순하지 않다. 우리 삶도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의도나 생각이 네. 선하다고 해서 결과가 항상 좋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항상 제대로만 모든 걸 해결할 수도 없는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만드는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뭐 타이탄이라고 하는 잠수정과 때문에, 관련한 기사들 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지금 뭐 수심 4,000m에 가라앉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지금 골든타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골든타임이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해양경비대 설명으로는 우리 시각으로 오후 8시를 넘기면 산소가 고갈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96시간 한 나흘 정도 쓸 정도의 산소가 이 잠수정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실종된 이 타이탄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잠수정의 경우에는 지난 18일에 북대서양 해저 4,000m에 침몰한 타이탄이고 잔해를 보러 내려갔는데 네. 여기에 지금 승객 5명이 타고 있고요. 조종사 1명, 승무원 4명을 포함해서 10명이 타고 있는데 1시간 45분 만에 통신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하고 캐나다를 포함해서 다국적 수색팀이 계속 찾고는 있는데 네. 현재까지는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해양경비대 브리핑을 보면요. 원격 수중 탐사 장비 2대, 선박 5대가 수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만간 추가 선박 10여 척과 원격 잠수함 여러 척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탑승열 같은 자국민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역시 수중 탐사 장비를 지원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요. 이렇게 콩콩 치는 듯한 수중 소음이 탐지가 됐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네. 이거는 사람이 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억만장자들이 타고 있다더라. 네, 이게 맞습니다. 관광용으로 타이타닉 침몰한 거 보러 가겠다고 잠수정 타고 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그 잠수정을 살 때 이런 위험성을 고지했다고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타기 전에 면책 조항을 고지하고요. 해당 서류에 서명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미 작년 7월에 탑승했던 그 심슨 가족의 작가인 마이클 리스가 모든 승객이 면책 조항에 서명했어야 되는데 첫 페이지에 사망과 관련된 내용이 3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수정 안팎으로 여행할 때는 신체적 부상, 장애, 정신적 외상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운영사도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그런데 위험 수준이 높은 관광 상품을 비싸게 판매하면서 제대로 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3억 원짜리라고 네, 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거 말고도요. 부자들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익스트림 관광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뭐 하게 우주도 나가는 세상이니까요. 거긴 6억 원입니다. 예. 빨리 하여튼 구조가 좀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가 추진하는 미혼 만남 행사에 1,00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어요. 예, 솔로몬의 선택이라고 하는 행사인데요. 지난달 22일부터 어제까지 2차례 걸쳐 참가 신청을 받았는데 1,188명이 신청을 했는데 남자분이 훨씬 많아요. 남자가 802명, 여자가 386명이어서 남자 신청자가 여자 신청자의 2배입니다. 이제 대행사를 통해서 추첨을 통해 참여자를 선정한다고 하는데요. 네. 7월 2일에는 위례, 7월 9일에는 판교 이렇게 2번 열린다고 합니다. 참가하실 수 있는 분들은요. 주민등록지가 성남이거나 성남 지역 내 기업체에 다니는 27세에서 39세의 직장인 미혼 남녀 각각 50명씩 100명을 상대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여러 군데 지자체에서 이런 네. 비슷한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요즘 TV에서 또 맞선 뭐 프로그램이 인기 있으니까 더 그런 부분 예, 타는 굉장히 거 아닌가 그런 프로그램 그런 인기가 생각이 많죠. 예. 네. 자, 날씨 얘기 좀 해보죠. 네. 1월부터 올해 장마가 시작된다고요? 예. 지금 타이완 북쪽 해상의 정체 전선이 이번 주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북상해서 올라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국의 장맛비가 이렇게 동시에 시작되는 거는 50년 기상 관측 사상 7번째라고 하는데요. 장마 전선 북쪽에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일요일 늦은 밤 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장맛비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다시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오겠고요. 비의 양도 좀 많고 바람도 많이 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와 남부지방의 경우에는 평년보다는 이틀과 엿새 늦게 시작이 되고요. 중부지방은 비슷한 시기인데 27일 이후에는 전국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돼서 또 비가 올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네. 한꺼번에 장마 시작됐다 또 한꺼번에 더 더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비양이 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비 좀 철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 사랑 안영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하기 위해서 달려온 공연 알림이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떤 공연을 오늘 알려주실 겁니까? 오늘 공연 요거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혹시 그 영웅 본색 첩혈상 이런 영화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아니라 요즘 저도 가끔씩 봐요. 아, 그러세요? 요즘에도 봐요. 아직도요? 네. 네, 저도 이제 요즘엔 많이 안 보이는데 공중전화 부스 같은 거 보이면 그 장국영의 그 장면
모하이모에롱 썸띵 뭐 이거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보세요. 아들이래요. 막 이런 장면을 생각하면서 총은 제가 쏴드릴까요? 아니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이 약간 이런 느낌, 그 느와르 장르에 대한 느낌이 좀 물씬 묻어나는 그런 공연이거든요. 네. 야, 갑자기 흥미가 확 당기는데요. 예. 예. 뭐 총격전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 좀 죄송합니다. 총격전이 있는 장면 그런 뮤지컬은 아니고요. 네. 남성 배우들 간의 어떤 그 배신, 의리, 싸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묘사되어 있는 공연이 있어서 한번 제가 그 예전 기억을 좀 떠올려서 이런 느와르 느낌으로 한번 소개해드려봤습니다. 바로 뮤지컬 비스티라는 작품이 있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옛날 한창 홍콩 영화 잘 나갈 때 그런 느낌이 나는지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 작품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작품입니까? 일단 그 제가 제목 뮤지컬 비스티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그 2008년도에 영화가 하나 개봉했었어요. 그 윤종빈 감독 작품이었고 윤계상, 하정우 배우 나왔었던 그 영화 비스티 보이즈라는 작품이 있었거든요. 그 영화 작품을 원작으로 하는 뮤지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영화를 가지고도 뮤지컬을 이렇게 만드네요. 예, 뮤지컬도 많고요. 생각보다 그 대학로 연극 중에서도 물론 이제 김종국 찾기 같은 뮤지컬은 공연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영화로 만들어졌고 또 뭐 째째한 로맨스라는 영화도 그 연극으로 만들어진 작품들도 있고 그런 작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영화 2008년에 개봉했었던 비스티 보이즈라는 영화를 가지고 뮤지컬로 만들었는데 그 제작 과정이 좀 재밌어요. 2014년에 대명문화공장이라는 대학로에 있는 공연장에서 당시에 이제 비스티 보이즈라는 같은 동명의 제목으로 공연으로 초연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초연 이후에 2016년에 2년 뒤에 비스티라고 제목을 이제 변경을 해서 스토리 뭐 넘버 이런 것들을 약간 변경을 해서 수정된 공연으로 열흘 동안 트라이아웃 공연을 진행을 해요. 그런 뒤에 그 다음에 2017년, 2020년 그렇게 공연을 진행하고 현재 이제 대학로에 새로 지어진 공연장 중에 링크 아트센터라는 공연장이 있거든요. 거기 1관 페이콜이라는 곳에서 현재 공연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트라이아웃 공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연 처음에 개발된 작품을 가지고 관객들한테 시험적으로 보여주는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열흘만 공연하면 작품 수익도 안 되고 수익 탓은 안 맞죠. 안 맞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작가, 작곡가, 제작팀들, 배우들까지 다 협의한 뒤에 만들어지는 작품이죠. 그리고 이때 성과가 괜찮으면 본 공연으로 약간의 수정 과정과 무대나 이런 것들을 좀 덧해서 그다음에 정식 공연으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데 이런 트라이아웃 공연의 그 개념과는 좀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본 공연인데 첫 번째 약간 금액들을 좀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발되는 공연도 있고 대극장이나 중극장 이상의 사이즈의 그 공연장에 들어갈 작품을 트라이아웃 공연이라는 개념으로 소극장에서 아주 적은 인원수의 관객분들과 먼저 만나보는 이런 형태도 있었는데 이 비스티 보이즈를 원작으로 했었던 뮤지컬 비스티는 공연을 비스티 보이즈로 만들어 놓고 수정을 해서 트라이아웃으로 다시 공연을 하고 다시 정식 공연으로 가는 과정을 좀 밟아서 좀 특이한 그 어떤 그 개발 단계를 거쳤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제작한 제작사가 좀 특이한 거 아니에요? 제작사 그 네오라는 곳인데요. 아마 이 대학로 공연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생소하실 텐데 네오라는 회사는 그 대학로에서 공연을 올리기만 하면 그 뮤지컬이나 연극을 굉장히 좋아하시던 마니아 분들이 거의 매진이 아닌 공연 회차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작품들을 만든 회사거든요. 제가 소개도 해드렸었는데 사회참의 윤심덕의 이야기, 사회참이라는 뮤지컬도 있었고 베니싱이라는 그 흡혈귀의 이야기도 다룬 이 뮤지컬이 있는데 이 작품들을 매니아 관객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근데 이 제작사의 대표가 작품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수정 개발에 참여를 하세요. 그러니까 공연을 찾는 관객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작품 속에 소위 기가 막히게 묻어나게 만드는 그런 기술 같은 게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안녕수 대표는 안 그러세요? 저는 그쪽 분야에는 한참 좀 모자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마니아분들만 좋아하는 공연으로 만드는 기술이 탁월해서 아니지. 대중들이 모두 다 좋아하는 공연을 만들어야지. 대중성이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세상은 바뀌었고 이제는 좀 그 마니아성을 갖고 계신 분들을 만족하게 할 만한 작품을 만드는 그 능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계속 보는 거잖아요. 반복해서 보고. 그렇죠. 이제 N차 관람이라는 게 굉장히 일반화됐으니까 이런 분들이 볼만한 요소들을 잘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그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뮤지컬 비스티에도 역시 관객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좀 있는데 제가 이 작품의 매력을 한 3가지 정도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전에 작품의 줄거리는 간단하게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오늘 갑자기 확 밀었다가 지금 당기셨어요. 네, 제가 대본 쓰면서도 이거 빨리 작품의 매력을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줄거리를 말씀 안 드리고 가는 것은 약간 이 시청자분들을, 청취자분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네.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까? 네, 영화 보신 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화랑 이제 각색을 해서 약간 좀 틀릴 수 있으니까. 그 뮤지컬 비스티는 각자의 목표, 절박함을 갖고 있는 남자들이 개츠비라는 클럽, 유흥업소입니다. 네, 개츠비라는 클럽에 이제 모이게 됩니다. 네, 이 중에 재현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개츠비라는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요. 사장이죠. 그리고 이제 김준호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제 재현이라는 인물과 친구 관계지만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서로를 경계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둘 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 여자를 동시에 사랑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츠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알렉스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순진한 듯한 그 말투와 이런 것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늘 잘못된 선택으로 돈이 항상 필요한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함께 일하는 마지막 강민혁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친구는 배우의 꿈을 갖고 있는데 이곳에 이제 들어온 친구죠. 이 4명의 인물들이 개츠비에 모여 있는데 여기에 승우라는 새로운 인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승우에 등장하기 전까지 그 등장한 직후까지는 이 나름의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좀 밝게 유지하면서 보여주거든요. 즐겁게. 그런데 이제 이 승우라는 인물이 등장한 다음부터 재현이라는 이 사장이 승우를 통해서 이들을 약간 감시하라는 듯한 지시를 내려요. 이때부터 이들 사이에 있는 이 틈이 살짝 보이기 시작하면서 공연이 긴장하게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공연이 진행되니까 공연의 후반부에는 느와르 영화처럼 다소 이제 거친 모습들, 다소가 아니라 매우 거친 모습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영어 본색이네요. 돈, 사랑, 영화, 우정, 배신. 그렇죠. 그 다 섞어놨네요. 진한 맛이 납니다. 불닭 느낌이 나요. 혹시 그 노래도 영어 본색 느낌은 아니겠죠? 그럼 이제 저작권에 걸려서 안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첫 번째 노래로 준비한 곡은 그 공연의 그 흐름대로 따지면은 사실 후반부에 나오는 곡인데 저희 시사야가 방송되는 시간이 밤이니까 이 아름다운 밤이여라는 넘버를 하나 갖고 왔거든요. 공연 후반부에 나오는 넘버지만 그 지금 이 시간과 좀 어울리는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약간 그 어떤 느와르의 분위기로 좀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저 불빛은 뭘까? 화려한 네온사이 거리를 비추고 또 나를 비춰 어두운 내 삶을 환하게 밝혀준 이 도시의 불빛 나를 유혹해 저 불빛은 뭘까 화려한 네온사 거리를 비추고 또 나를 비춰 어두운 내 삶에 환하게 밝혀낸 남은 소망도 이 도시의 불빛 나를 유혹해 어지러이 눈부시게 아름답게 빛을 향해 나아가
절박한 마음속 기도가 저 하늘에 닿을 수 있다면 힘없이 가버린다 해도 저 불빛을 가질 수 있다면 뮤지컬 비스티 가운데 아름다운 밤이여라는 곡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음악이 보통 이렇게 뮤지컬 음악 하면은 하나로 그냥 팍 나와서 빡 하고 아리아 같이 쫙 아주 그냥 팍 뭔가 사람들 빡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이거는 약간 흐른적흐른적하는 느낌이에요. 이게 그 방금 말씀드렸던 캐릭터들의 이야기들이 각자 나왔다가 또 이게 아름다운 밤에 자기네들의 꿈을 위해서 가니까 이게 하나로 합해졌다가 뭐 이런 식의 표현들로 만들어진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독특했습니다. 네. 자, 앞서 그 음악 들려주시기 전에 저를 확 밀었다 당기셨잖아요. 예, 제가 한 매력이 원래 있다고. 민자리로 가서 다시 한번 우리 얘기를 해보죠. 비스티 매력이 세 가지라면서요. 예, 이거는 뭐 어디 보도자료나 이런 데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공연을 관람을 하고 느낀 것대로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이 뮤지컬 비스티의 매력 일단 첫 번째로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 작품은 공연의 온도차가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얘기냐. 공연 초반부에 밝고 즐거운 분위기랑 공연 후반부에 어둡고 무서운 이 긴장감 있는 분위기의 갭 차이가 너무 커서 관객들이 이 온도 차이를 느끼면서 훨씬 더 자극적이고 이런 카타르시스를 느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인물들이 이 유흥업소에 모이면서 각자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들끼리 농담 따먹기 하고 뭐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젊은 배역들이니까 그 재미있는 개그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관객분들이 막 웃으면서 이 공연을 즐기다가 이 틈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배신 이런 얘기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잔인하게 한쪽으로 쫙 몰아가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공연을 보시는 관객들이 이 캐릭터들의 그 밝은 모습에 빠졌다가 이 인물들이 파국으로 치닫는 걸 같이 경험하면서 이 온도 차이가 커지면서 이 공연에 흠뻑 빠지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등장인물들 간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그 생각보다 폭력적인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객석에서도 이런 느낌만, 이런 호흡만, 이런 공기가 쫙 무거워지는 걸 느끼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 작품의 큰 매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매력은요? 두 번째 매력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후반부의 그 좀 무서워지는 분위기, 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 재현이라는 이 클럽, 이 개칩이라는 클럽의 사장의 역할인데 이게 대본에 다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애드립 같은데 애드립이 아닌 것 같고 애드립이 아닌 것 같은데 애드립 같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이 재현이라는 캐릭터가 이 극을 쭉 이끌어가는 이 호흡이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냐면 공연 시간을 예매 페이지에 자세히 보면은 2시간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 공연하면 2시간 20분에 끝나는 날도 있고 2시간 10분에 끝나는 날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재현이라는 캐릭터가 나머지 배역들을 긴장감 있게 한쪽으로 막 몰아가는 이 장면이 대사라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즉흥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호흡들을 갖고 있거든요. 게다가 요즘에는 이제 한 배역을 3명씩 캐스팅하거나 4명씩 캐스팅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그게 당연히 똑같은 대사와 당연히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공연을 보시는 분들이 배우별로 이제 조금씩 다른 면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렇죠. 이걸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 만한 장치가 대본에 제대로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제작사 대표는 배우별 그 특징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 대본을 이렇게 구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이 이 작품을 몇 번씩 보시는 분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제작자 만나면 배우 입장에선 좀 피곤하고 힘들지 않아요? 근데 배우들도 그걸 이제 즐기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 네, 같은 역할을 하는 다른 배우와 나와의 어떤 그 약간의 다른 면을 극대화시켜서 나만의 어떤 작품 이렇게 만들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공연은 어떤 상황이 와서 봐도 똑같아야지 이런 부분이 좀 더 컸다면 지금은 이제 몇 번씩 재관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공연별로 그때마다의 어떤 그 느낌을 조금 더 살리고자 하는 공연들도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 이걸 무조건 아니라고 얘기할 건 또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이 작품의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굉장히 예민하지만 네. 흥미로운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어요. 예, 몇 번씩 재관람하시는 분들은 그런 재미가 확실히 느껴져야 될 것 같으니까요. 맞아요. 예. 가만 똑같은 영화를 봐도 사실 느낌이 다른데. 그러니까 살아있는 뭐 뮤지컬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때마다 맞습니다. 또 열정도 다를 거고 감성도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독특한 배우들의 매력이 막 드러난다고 하면 진짜 N차 관람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뭐랄까 새로운 감들을 받을 것 같아요. 똑같은 공연을 봤는데 오늘은 어제와 대사의 느낌이 달랐어요. 이런 걸로 크게 만족들 하시는데 거기에 배우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은 훨씬 더 그런 매력이 있는 공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매력은 뭡니까? 세 번째 매력이 저는 참 이건가 싶었는데 뭐요? 이 공연이 후반부에 가면은 좀 잔인해요. 이 재현이라는 캐릭터가 아까 배신하면서 모두 다 그 죽음에 가까이 가는 그런 느낌으로 공연이 끝나게 되는데 이걸 보고 있다 보니까 저 진짜 이제 공연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인데 이대로 공연을 보고 나가면 기분이 좋을까? 공연이라는 걸 티켓을 구매하고 공연장에 와서 공연을 봤는데 행복해지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찝찝하고 뭔가 무거운 마음을 갖고 집에 돌아가면 이 다음 날 일할 때 에너지가 더 오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이 죽어요? 등장인물이 많지 않으니까 많이 죽진 않지만 많이 한쪽으로 몰아가요. 그래요? 예. 그런데 그렇게 공연이 끝나요. 그리고 커튼콜에 나와서 인사를 해요. 그 열연을 펼쳤던 배우들한테 관객들이 막 기립박수를 보내주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집에 가려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커튼콜이 끝났는데 다시 조명이 어두워지면서 어떤 한 장면을 시작해요. 공연인데 에필로그가 있어요. 영화 같네요. 네. 약간 영화나 드라마 같이 자막 다 안 보면은 못 보고 넘어가는 거. 쿠키 영상 같은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에필로그가 딱 보여지는데 이 에필로그가 각자의 꿈을 갖고 이곳에 모였던 이 친구들이 정말 가장 밝았을 때의 모습, 처음 만나서 서로 너는 어떤 이유로 여기 왔어 이러면서 이 처음에 자기네들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딱 보여주니까 조금 전까지 이들의 그 처참한 모습을 봤지만 이들의 시작이 그러지 않았다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약간 왜 매운 거 먹으면 우유 먹으면 약간 위가 이렇게 좀 쌓여지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자극적인 공연을 보고 좀 마음이 좀 힘들었는데 그걸 살짝 달래주는 느낌 이런 걸 딱 주니까 이 공연 약간 관객들한테 착각을 불러일으키면서 내가 생각보다 힘들지 않네?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이런 장치가 있어서 이 작품의 매력이 또 여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영화 친구 같은 거 보면 막 서로 막 끝이 안 좋다가 말모 따위가 이러다가 딱 그 푸릇푸릇하게 학창 시절에 처음 만났을 때 머리 벅벅 긁으면서 나와가지고 막 뭐 그런 장면으로 되돌아간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느와르의 어떤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안내해야 될 내용이 있으시다고요? 이제 이렇게 시사에서 처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걸 듣고 비슷해 한번 보러 갈까? 야, 느와르 옛날 감정 느껴볼까? 하면서 그냥 무턱대고 예매하셨다 가셨는데 생각보다 너무
이게 영화랑 다르게 실제 배우가 바로 눈앞에 무대 위에서 실제로 폭력적인 장면을 행사하고 있으면 좀 보시기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가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는데 모르고 가시면 놀라실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좀 친절하시기도 하셔라. 네,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노래 한 곡 더 들어야죠. 네, 이 작품의 그 초반부에 나오는 음악인데요. 굿바이 개츠비라는 넘버거든요. 이 등장인물들이 이 개츠비를 떠나서 나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인데 이게 좀 희망적인 노래 같아갖고 네. 이 노래로 오늘 마지막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뮤지컬 비스티 가운데 굿바이 개츠비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누나 지금 막 도착했어요. 우리 방금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어. 언제 봐. 뭐 어쩔 수 없지. 내일 봐요.